자, 독서, 동아출판사예요. 1단원이고요. 이제 분홍과 파랑 사이라는 글과 그 다음에 이제 성차에 대한 인식을 두 가지의 글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분홍과 파랑 사이 보면 이제 와 보기만 해도 어질어질한데 이 왼쪽에 얘는 핑크에 둘러싸여 있네요. 그쵸? 그다음에 이제 이 친구는 이제 파랑에 둘러싸여 있고 근데 딱 보면 이 아이는 이제 여자아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겠죠. 이 아이는 남자아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쵸?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긴 여자아이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생긴 남자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사회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이것들을 보고 있고 그것이 뭐 고정관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자 아이니까 치마를 입고 이제 핑크핑크한 것들을 가지고 있고 이제 남자 아이니까 이제 이런 파랑 느낌 옷도 이제 남자들이 입을 만한 그런 옷들이고 뭐 그런 식의 이제 고정관념 이런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글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여성은 분홍, 남성은 파랑이라는 색상 코드가 적용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글의 종류는 이제 설명문이고요. 설명하는 글입니다. 논박적이다, 예시적이다. 논박이라는 건 논리적으로 주장을 하고 그에 대한 반박을 하고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예시는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겠죠.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는 성별에 따른 사회적 관습. 뭐 이건 사실 없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있을 것 같고, 근데 많이 이제 사라지기는 했습니다. 많이 바뀌기도 했고 사라지기도 했죠. 어쨌든 그 다음에 연구자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지시했다. 그 다음에 사회적 관습을 여러 측면에서 예를 들어 지시했다. 뭐 이게 중요하겠네요. 자, 내용을 한번 볼까요? 쇼핑몰에서 이런 실험을 해보는 건 어떨까? 자, 이제 이런 실험을 한 건 아니에요. 그죠? 해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가정이죠. 가정. 그러니까 만약 이게 실제 실험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틀리겠죠. 실제 실험을 예로 들었다. 이렇게 하면 틀려요. 아동복점 10군데에 들러 가게마다 점원에게 다가가 새로 태어난 아이에게 줄 선물을 찾고 있다고 말해본다. 남자아이인가요? 여자아이인가요? 라는 질문을 몇 가게에서나 받는지 세어본다. 아마 다 물어볼걸요. 네, 다 물어볼 겁니다. 남자아이인가요? 여자아이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걸 이 사람은 지금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밑에 보면 한나절 동안 이 실험을 하면 백발백중의 비율을 기록하게 될 것이다. 그래요. 저는 이게 별로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서 사실 조금 네. 물론 뭐 이제 그런 건 인정합니다. 고정관념이 있고 남자는 파랑, 여자는 분홍 뭐 이런 색깔 코드가 적용되고 있다. 이런 것도 뭐 알겠어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는 물어볼 수 있지 않나? 대체로 이제 몸집도 좀 다른 편이고 선호하는 것도 좀 다른 편이기도 하고 꼭 색깔이 아니더라도 물론 이제 이런 분들은 그 선호하는 것 자체도 교육된 것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아이들은 뭐 인형이라든가 이런 뭐가 있냐 인형 말고 아무튼 뭐 그런 여자들 아이들이 가지고 놀 만한 것들을 선호하고 남자아이들은 뭐 로봇이나 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선호한다라는 것도 어른들의 그런 교육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아이가 인형을 가지고 놀려고 하면 야, 넌 남자애가 이런 거 가지고 놀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교육이 되어서 이 아이가 남자아이들은 뭐 총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노는 거에 익숙해지고 한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예. 이 말투만 딱 봐도 알겠어요.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나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이 교육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뭐 인형 가지고 놀지 마라고 해도 자기가 인형이 좋으면 인형 가지고 놀아요. 애들이 말 잘 듣나요? 네. 그런 애들도 있지만 아닌 애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그냥 개개인별로 좀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이 문장 자체는 그런 뜻이에요.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라는 질문을 몇 가게에서나 받는지 세어본다. 라는 이 말은
남자애냐 여자애냐라고 묻는 것 자체가 남자애한테 해당하는 거, 여자애한테 해당하는 거를 사회에서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있다. 그게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글을 쓴 사람은.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적용되는 엄격한 색상 코드는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현상이다. 사회학자 조 파올레티에 의하면 19세기 후반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5살 난 아이들까지도 다소 중성적인 흰색 드레스를 입었다. 웃긴 건요. 난 이거 읽으면서 좀 웃었는데 여기 중성적인이라는 단어를 쓴 게 좀 웃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대로, 이 글을 쓴 사람 말대로 파랑, 분홍 이렇게 남녀 색깔 코드를 나누는 게 잘못이라면 흰색에다가 중성적인을 붙인 건 좀 웃긴 거 아닌가요? 그죠? 지도 그러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냥 흰색 드레스를 입었다. 뭐 분홍이나 파랑이 아닌 흰색 드레스를 입었다. 뭐 이런 정도로만 써도 충분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 사람도 약간 그런 색깔 코드를 가지고 이 글을 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19세기 후반까지만 해도 그런 색상의 어떤 코드가 없었다는 거죠. 이후 어린아이들의 의복에 색상이 도입되었고 오늘날 분홍파랑이라는 성별에 따른 색상 코드가 적용되고 있지만 이 규칙이 자리를 잡기까지는 거의 반세기에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이게 의문이 들어야 정상인데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 의문이 들어야 돼.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 엄격한 색상 코드는 최근에 일어난 현상이다 라고 했죠. 근데 이 규칙이 자리를 잡기까지는 거의 반세기에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반세기면 50년 정도를 말하거든요. 그럼 이게 뭐야? 오래 걸렸다는 거야? 아니면 오래 안 걸렸다는 거야?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9세기 후반까지만 해도 흰색 드레스를 주로 입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이후, 그러니까 20세기 초반부터 이런 엄격한 색상 코드가 적용이 된 거잖아. 그럼 20세기 초반이면 언제냐면 1900년대예요. 1900년대부터니까 사실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비교적 최근에 일어나는 현상이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최근에 일어난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건 그냥 이제 50년 정도가 걸렸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근데 한때 분홍색은 남자아이들의 것으로 선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랑은 좀 달랐던 거예요. 그죠? 지금이랑은 좀 달랐다. 20세기 초반에는 분홍색이 남자아이들의 것으로 선호되었다는 겁니다. 그랬나? 뭐 저도 20세기 초반은 잘 모릅니다. 나는 20세기 후반에 태어났어요. 1980년에 태어났고 그러니까 사실 20세기 초반이 어땠는지는 모르겠네요. 1905년 막 이랬을 때 어쨌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밑에 좀 보조 설명을 달아놨는데 이것 역시 그러니까 분홍색이 남자애들의 것으로 선호되었던 것 역시 이것도 하나의 색상 코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색상 코드, 그러니까 성별에 따른 색상 코드가 있는 것 자체를 부정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때 20세기 초반의 색상 코드와 지금의 색상 코드가 아니고 색상 코드가 달라지기는 했지만 색상 코드가 성별에 따라서 있는 것 자체가 좀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열정과 용기를 상징하는 확고하고 강한 빨강에 가까운 색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여기도 좀 그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어떤 열정이 있어야 되고 확고한 어떤 신념이나 의지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어떤 남성성에 대한 게 좀 있는 거죠. 또 섬세하고 얌전하며 믿음과 평온의 상징인 파랑은 여자아이들의 것이었다. 왜? 여자는 섬세하고 얌전해야 되니까. 믿음을 갖고 평온해야 하니까. 뭐 이런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었다는 거죠. 20세기 중반이 지나서야 지금의 관습이 자리 잡았다. 그러니까 남성은 파랑, 여성은 분홍이라는 이 지금의 관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럼 저는 20세기 후반이니까 뭐 모를 수도 있겠네. 그죠? 저는 태어날 때부터 그랬거든요. 남자는 파랑, 여자는 분홍. 그럼에도 이런 선호는 너무 깊이 배어 있어 심리학자와 저널리스트들은 이 성별에 따른 색상선호의 유전적 진화적 기원을 의심한다.
이게 이제 의심한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심리학자들, 저널리스트들은 야 이거 남자가 이런 색을 좋아하고 여자가 이런 색을 좋아하는 건 어떤 유전적인 이유 아닐까? 진화적인 이유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야. 예를 들어, 자 예시가 나왔죠. 몇 년 전 호주의 한 신문 기사는 분홍공주 현상의 기원을 다뤘다. 뭐 이게 뭔지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대충 뭔지 알겠죠. 분홍공주 현상.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모든 것을 이제 분홍색을 살려고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런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 여자 애들 말고 어른들 중에서도 여자 어른인데 핑크를 좋아해서 모든 걸 이제 핑크로, 뭐 침대 레이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다 핑크로 맞추고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뭐 어쨌든 기자는 어린 딸을 분홍색에서 끌어내려고 하다가 실패한 어머니의 일화를 언급하고, 어쩌면 그녀의 딸은 유전적으로 그렇게 타고난 것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여자아이들에게는 2살이 되면 갑작스레 피어나는 분홍공주 유전자가 존재하는 것일까라고 말합니다. 누가 이렇게 말했어요? 기자가 말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건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기자가 그런 거 아닐까? 라고 던진 거야, 그냥. 아시겠죠? 그리고 아동심리학자 마이클 그레그 박사에게 이에 대한 소견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박사가 여자아이들이 분홍색을 좋아하는 까닭은 그들의 뇌가 남자아이들과는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와. 자,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에요? 여자가 분홍을 선호하는 이유는 뇌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분홍을 선호하지 않는 여자는 거의 없겠네요. 여자들의 뇌가 그렇게 생긴 거니까. 그죠? 굉장히 이건 좀 무서운 발상입니다. 근데 옛날엔 이렇게 다들 생각을 했다는 거고. 자, 오늘날의 색상 코드가 생물학적 요인에서 필연적으로 생겨난 것이다. 필연적, 반드시 그러하는 거죠. 왜? 뇌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필연적이다. 그러니까 뇌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이게 이제 생물학적 요인인 거죠. 하지만 파울레티에 따르면 이런 생각에는 아이들의 패션이 변하기 시작한 까닭이 간과되어 있다. 자, 이건 이제 이 글의 글쓴이가 파울레티를 비판하는 겁니다. 파울레티의 이런 생각 이거죠. 예, 이거. 걔네가 분홍을 좋아하는 건 뇌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거는 아이들의 패션이 변하기 시작한 까닭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잘못됐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패션이 변하기 시작한 까닭이 뭐길래 그걸 간과했다는 걸까? 밑에 나와요. 19세기 말에 이르러 2살이 넘은 남자아이에게 치마를 입히는 일이 거의 없어졌다. 19세기 말, 그렇죠. 저 어릴 때입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변화가 아니라 남성성과 여성성이 생물학적 요인에서 필연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반영하고 있다. 여러분 여기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잘 봐요. 남성성과 여성성이 생물학적 요인에서 필연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다.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랑은 달라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마이클 그레그 박사는 생긴 뇌가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러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말했는데 이 19세기 말에 이르러 2살이 넘은 남자에게 치마를 입히는 일이 거의 없어졌다. 이게 바로 뭐예요? 패션이 변하기 시작한 까닭이죠. 이거에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생물학적 요인에서 필연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그 밑에 보면 아동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성 구분은 학습될 수 있다. 또한 꼭 그래야 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아이에게 치마를 입히는 일이 거의 없어졌다는 건 교육이잖아. 이해돼? 이건 교육이야. 그러니까 남자아이가 나 이거 입을래. 이게 좋아 보여. 뭐 이런 그런 관점이 아니고 부모가 이 아이에게 뭘 입히잖아. 그죠? 보통은 애들한테 이제 애들한테 입힌단 말이야. 부모가 정해서. 근데 그때 치마를 안 입히는 거죠. 왜? 왜 치마를 안 입혀? 그래야 하니까.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학습되었기 때문에 남자 아이들은 치마를 안 입는 거예요. 여자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치마를 입는 것이 학습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치마를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뇌의 생김새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생물학적 관점에서는 뇌가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얘가 그것을 선호해.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뇌가 이렇게 생겨서 남자는 치마를 선호하지 않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패션이 변하기 시작한 까닭에는 그게 아니라 뇌의 생김새가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교육, 그리고 그 부모의 교육을 아이들이 학습했기 때문에 그래서 패션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다르죠.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죠. 선천적, 생물학적, 필연적, 이게 이제 요거예요. 그레거 박사는 요런 관점인 거고, 파올레티는 필수적인, 후천적, 당위적. 그러니까 필수적인, 이거 죄송합니다. 여기서 끊으면 안 돼요. 필수적인, 후천적. 이건 뭐냐면 이거예요. 아까 어디 갔냐? 필연적으로, 이거 아닌데. 이거. 성구분은 학습될 수 있으며 그래야 한다. 이게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위적은 당연히 그래야 된다. 뭐 같은 얘기인데 어쨌든 성구분은 학습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학습될 수 있으며 반드시 학습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어릴 때 이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애들처럼 크게, 여자는 여자애들처럼 크도록 교육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담겨 있는 건데 요즘은 좀 덜하죠. 요즘은 좀 덜합니다. 그 다음 보시면, 즉 성의 역할이 바뀌는 것에 대한 불안, 그리고 성 구분이 학습될 수 있다는 생각이 유아복의 패션을 바꿔놓았다. 그러니까 이 불안은 누구의 불안이야? 부모의 불안이죠. 뭐 사회적 불안일 수도 있지만 부모의 불안을 말하는 걸 거고, 그 다음에 성 구분이 학습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성의 역할이 바뀌지 않도록 학습을 어릴 때부터 해야 되겠군이라는 어른들의 생각. 여자는 얌전해야 되고 남자는 좀 더 대범해야 되고 뭐 이런 학습이 어릴 때부터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패션에까지 영향을 주고 그래서 유아복의 패션이 바뀌게 되었다. 아까 여기서 얘기한 아이들의 패션이 변하기 시작한 까닭이 간과되어 있다라는 요 말이 그러니까 이제 요런 거예요. 학습의 중요성 이런 것이 간과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가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남자아이들이 치마를 선호하지 않아라는 말은 어릴 때 부모가 하는 교육적인 측면을 간과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을 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니라는 거야. 생물학적 요인이 아니라 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간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도 보는 관점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선천적이라고 보고 어떤 사람들은 후천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교육을 중시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이제 선천적인 것을 중시하는 사람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레그 박사 같은 경우는 선천적이라는 거죠. 뇌가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남자아이들이 치마를 선호하지 않는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패션이 변하기 시작한 까닭을 간과하지 않으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부모가 그렇게 교육을 했기 때문에 남자아이들은 치마를 선호하지 않는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다시 말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색상 코드는 한때 어린아이들의 성 구분 학습을 도우려는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오늘날 그 본래의 목적은 희미해졌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 색상 코드는 아이들의 관심을 성으로 이끄는 다른 습관들과 함께 그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그냥 성을 구분하는,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들은 모를 수 있잖아요. 남성, 여성 이런 거를. 그런 거는 이제 가르치긴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게 남자고 이런 게 여자야. 뭐 이런 거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가르치기 위해, 가르치는 것을 돕기 위해서 그냥 생긴 건데 마치 그래야만 남자이고 그래야만 여자인 것처럼 이렇게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왼손잡이인지 오른손잡이인지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또는 태어나기도 전에 알아볼 수 있다고 상상해보자. 가정입니다. 가정. 관습적으로 왼손잡이 아기의 부모들은 아이에게 분홍색 옷을 입히고 분홍색 담요를 덮이고 아기 방을 분홍빛으로 장식한다. 여러분 이걸 여기까지만 딱 읽으면 이게 지금 뒤에 어떤 얘기 하려고 하는구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왼손잡이라는 것이 곧 여성인 거고 여자아이, 오른손잡이는 남자아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이야. 내 애가 왼손잡이라고 해서 야 너는 왼손잡이니까 파란색 옷을 입어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 왜 여기 분홍색이구나. 뭐 아무튼 넌 왼손잡이니까 분홍색을 입어야 돼. 넌 왼손잡이니까 분홍색 뭐 담요를 덮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 근데 왜 여자아이라고 해서 무조건 분홍색 옷을 입히고 분홍색 담요를 덮이냐고. 왜 그러냐고. 그런 말이야. 여긴 넘어갑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죠? 반면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은 뭐냐면 반드시 그럴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거죠. 반드시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이 성별에 따른 관습들이 생겨나는 것 뿐이다. 뭐 이런 말인 거예요. 이건 관습적인 것이지
뭐 당위적이거나 반드시 그래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한 사회에서 아주 어린 아이들조차 금세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라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걸 배우고, 남성과 여성이죠. 옷과 머리 모양과 같은 표시를 사용해 그 두 부류의 아이들과 어른들을 구분하는데 금방 능숙해진다. 그러니까 이제 머리핀 하고 있으면 여성이겠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또한 이런 구분에 대해 너무나 호들갑을 떨고 강조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오른손잡이냐 왼손잡이냐에 따라,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 무언가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고 얘기해야 될 가능성이 크다. 아이들은 특정 손을 잘 쓰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어하고, 어느 한 손을 잘 쓰는 아이와 다른 손을 잘 쓰는 아이를, 남성과 여성을 구분짓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싶어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런 관습이죠. 네.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이런 관습이 계속해서 이런 문화, 맥락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확히 이런 방식으로 성에 딱지를 붙인다. 그렇죠? 네, 이런 말입니다. 아이들 주변에서 시간을 보낸 사람이라면 옷이나 머리 모양 장신구로 성표시가 되지 않은 아이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의도적으로 이걸 해요. 실제로 어린아이들, 그 갓난아기들 있죠. 갓난아기들은 보면 얘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갓난아기예요. 예. 그래서 실수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럴까봐 애한테 뭐 머리띠를 씌운다거나, 예? 아니면 파란색 옷을 입힌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 실제로 여러분의 부모님도 그러셨을 거예요. 예.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아이가 남성임을 또는 여성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요. 예, 알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요걸 할까 말까 제가 되게 많이 고민했는데, 자, 여러분 여기에 유추가 쓰였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빗대어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유추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그러면 이제 뭐에다 빗댄 거냐면, 남성을 오른손잡이에, 여성을 왼손잡이에 빗대어 설명한 것이죠. 그렇죠? 이런 걸 유추라 그래요. 비유랑도 좀 비슷하죠. 그죠? 자, 그래서 뭐 옷이나 이런 걸로 바꾸고, 어른들이 계속해서 그녀, 남자, 여자, 소년, 소녀 같은 말로 성을 구분한다. 이처럼 아이들은 옷, 외모, 언어, 색깔, 분리, 상징과 같은 관습이에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관습으로, 후천적인 것으로 지속해서 성을 강조하는 세상에 태어났다. 아이 주변의 모든 것은 누가 남성이고 여성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한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사회구조와 언론 매체를 통해 성이 어떤 의미인지, 성별에 따라 함께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지금도 여전히 꽤 오래된 지침을 따르고 있다. 그러니까 예전의 지침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의 기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안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좀 남성은 이래야 되고 여성은 이래야 된다라는 이런 고정관념이, 예전에 바뀌었던 그런 고정관념이 계속해서 쓰이고 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끝이네. 그러면 뭐 어쩌라는 거지? 남성과 여성을 사실 구별은 필요하거든요. 그죠? 구별은 필요합니다. 구별 안 할 거면 그럼 뭐 화장실도 다 합치고 목욕탕도 다 합치고 뭐 그럴 거야? 그건 아니죠. 분명히 남성과 여성의 구분은 필요해요. 그런데 다만 이제 뭐 남자니까 꼭 이래야 돼라든가 여자니까 이래야 돼라는 그런 것이 좀 이제 없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그게 이제 여기서는 그 색깔, 그 중에 하나로 색깔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색깔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것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남성은 이래야 되고 여성은 이래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아직도 있더라고요. 아직도 있는데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그런 것을 이제 비판하고 있는 뭐 그런 관점인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정리는 좀 이따가 하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먼저 볼게요. 이 내용 정리 요것도 끝나고 이따가 할게요. 자, 성차에 대한 과학적 신념 요거를 먼저 보겠습니다. 성차에 대한 과학적 신념. 성차는 여러분 성적 차별을 뜻해요. 그러니까 차별이 아니라 성적인 차이,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 대한
과학적 신념을 말하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 갈래 설명문, 얘도 설명문이죠. 비판적이다, 예시적이다, 비판하고 있어요. 뭘 비판하냐? 일단은 뭐 남녀의 생물학적 성차를 규명하려는 과학 연구의 진행 과정, 그리고 문제점. 그러니까 문제점을 제시했다는 건 그걸 비판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이제 비판이 드러나나 봐. 그다음에 반론. 그죠? 여기 있죠. 반론을 제시한다. 그러니까 성차를 규명하려는 여러 과학적 연구, 그리고 그에 대한 반론을 제시했다. 사례가 제시되고 있고 주관적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됐죠?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세기부터 오늘날까지 이루어진 생물학적 성차에 관한 지식, 그러니까 성에 따른 차이, 크게 세 부분으로 묶을 수 있다. 첫째는 두개골학과 뇌신경 생리학, 둘째는 사회생물학, 셋째는 성뇌분비학. 이렇게 세 가지의 관점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설명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가 밑에 나와 있어요. 먼저 두개골학과 뇌신경 생리학에서 성차를 설명하는 방법. 그러니까 왜 남자와 여자는 차이가 나는가? 이걸 설명한다는 거예요. 자, 두개골학은 여성의 지적 열등성은 열등한 두뇌 때문이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고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라는 기본 전제를 이미 깔고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한가? 이걸 설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니? 그러니까 애초에 왜 남자와 여자가 다른가가 아니에요. 왜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한가?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두개골의 크기, 뇌의 질량을 기준으로 제시했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여성의 뇌는 남성의 뇌보다 크기가 작고 질량도 덜 나갔기 때문에 두개골의 근거에 여성의 열등함을 보여주고자 했다. 그러나 이 논리는 치명적 반격에 맞닥뜨린다. 반론. 아까 그랬죠? 반론이 각각 제시된다고. 반론이 제시됩니다. 코끼리의 문제. 코끼리는 뇌가 엄청 큰데 그럼 코끼리가 사람보다 똑똑하냐? 다시 말하면 뇌의 질량, 두개골의 크기가 지적인 우등을 나타내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게 크다고 해서 무조건 지적으로 더 우월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남성의 두개골이 크고 남성의 두뇌가 큰 것이 남성이 우월하다는 증거는 되지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상대 수치, 즉 몸집에 대한 두개골의 크기 혹은 체중에 비례한 뇌의 질량, 그러니까 절대적인 크기가 아니라 몸의 이제 비례를 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뭐 요즘에 8등 신인이 9등 신인이 뭐 그런 거 하잖아요. 뭐 10등 신까지 나오는데 요새는 그런 것처럼 두개골의 크기가 몸 전체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를 보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코끼리는 몸 자체가 워낙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몸 전체에 비해서는 두개골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닌 거죠. 그죠? 아무튼 그 상대 수치를 따지겠다는 거예요. 몸집에 대한 두개골의 크기 혹은 체중에 비례한 뇌 질량. 자, 그런데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 수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자 그 증거는 틀린 증거로 간주되었다. 상대 수치 기준은 즉시 기각되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두개골의 상대적 크기가 우월함을 드러낸다. 근데 재봤더니 여자가 더 그게 크더라. 그러니까 여자가 더 우월하다.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게 아니고 이미 남자가 더 우월해라는 그 현상을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에다가 이론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뭐 물론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하는 과학적인 방식이 없는 건 아니에요. 네, 없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해가 매일 뜨잖아요. 그럼 왜 해가 매일 뜰까? 이걸 고민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에게는 해가 매일 뜬다가 사실인 진리인 것처럼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가 진리로 받아들여졌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맞는데 왜 그럴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했던 거지. 그 다음에 1900년대 초 이후 두개골학은 사라졌지만 개체나 집단의 우열을 뇌에서 찾고자 하는 전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게 뭐겠어요?
뇌신경 생리학이겠죠? 그죠? 뇌신경 생리학. 최근 뇌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뇌 자기공명 영상에 대한 많은 연구가 쏟아지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인지 능력이나 감정적 성향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뇌의 좌우 반쪽의 활동 양상이 각각 다르다는 식으로 설명한다. 왜 그거 있잖아요. 뭐 우뇌냐 좌뇌냐에 따라서 뭐 어떤 게 더 발달한다. 뭐 그런 얘기 하죠.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뇌는 조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계산적이고 이런 쪽이고, 좌뇌가 발달하면 좀 이렇게 감각적이고 예술적인 이런 쪽이 좀 더 활성화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연구 결과도 있고. 그래서 남성은 우뇌 지배, 여성은 좌뇌 지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은 이성적, 합리적, 좀 그런 어떤 두뇌, 우리가 이제 어떤 계산을 한다든가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이제 남성이 더 우월하고, 여자는 이제 감정적이라는 거죠. 예, 감정적이어서 좀 이제 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 감정에 동조해 버리거나 이래 버린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좀 쓸데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여성은 무능하고 남성은 유능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남성은 우뇌 지배, 여성은 좌뇌 지배. 그래서 남성이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우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 결론을 내리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오늘날의 뇌연구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남녀의 차이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고 중첩되어 있거나 애매하다. 그러니까 남자는 우뇌가 크고 여자는 좌뇌가 크고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고 그냥 좀 비슷비슷하거나 뭐 애매하거나 이렇다는 거죠. 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남녀의 차이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고는 그런 뜻입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둘 다 그러니까 비슷하다는 겁니다. 네, 둘 다 비슷하다. 또한 성별 유사성도 많이 발견된다. 이건 뭐냐면 남성과 여성이 꼭 다르기만 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의 공통점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 2008년 자 예시가 나왔죠. 사례를 통해서 반박을 하고 있다 써놨죠. 2008년 사이언스에 실린 한 논문에는 심리학자와 교육학자들이 미국 학생들의 성적 자료를 분석한 내용이 실렸는데 수학 수행 능력에서 남녀 학생 사이의 차이보다는 유사성이 많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남성이 우뇌고 여성이 좌뇌다. 그러면 이제 계산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런 쪽이 발달한 남자들이 수학을 더 잘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에도 뇌 연구 분야에서 성별 차이를 발견하고자 하는 욕망은 무척 크다. 이러한 경향은 이들 연구가, 여러분이 이러한 경향이라는 건 이걸 말하는 거예요. 뇌 연구 분야에서 성별 차이를 발견하고자 하는 경향. 연구가 사회적 성별 고정관념을 전제하고 그에 따라 연구 결과를 해석하여 기존의 사회적 성별 규범을 재강화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뭐예요?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이미 있다고 전제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거를 그 주장을 강화하는 데 사용하는 거죠. 이거 봐라. 남성과 여성이 이렇게 다르지 않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이제 그게 더 굳어져 간다는 건데 이 글을 쓴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이 그런 차이가 난다는 것을 고정관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별 차이보다는 유사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더 많은데도 차이에 대한 연구는 유사성에 대한 연구보다 더 많이 연구되고 대중매체에서도 더 많이 소개된다. 이것은 성차에 대한 과학적 지식이 생산되는 사회적 맥락을 고려해야 그 설명이 가능해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차가 그러니까 성적인 차이보다는 성적인 유사성이 더 많아. 실제로 성적인 유사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근데 왜 성적 차이를 설명하려는 연구가 더 많은 거냐고요. 유사성이 더 많으면 왜 이렇게 유사성이 드러날까를 연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차이를 연구하는 연구가 훨씬 많냐고. 도대체 왜 그러냐고요. 왜 더 많이 연구되고 대중매체에서 더 많이 소개되냐고요. 왜 차이를 더 강조하려고 하냐고요. 이것은 뭐 때문이냐면 사회적 맥락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건 과학적인 이유가 아니라 사회적인 맥락 때문에 성적인 차이를 강조하고 싶어 하는 사회적인 맥락 때문에
그런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여기 보면 성차의 차이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은 것은 과학적인 결과가 아니라 사회적 맥락에 의한 결과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회적 맥락 때문에 성차가 더 강조된다는 거예요. 왜? 사회적 맥락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해. 그죠? 남성과 여성은 차이가 있어. 왜 차이가 있을까? 이미 거기서 시작하잖아. 이미 그런 사회적 맥락을 가지고 시작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구가 계속되고, 그러니까 그게 또 이걸 재강화하니까 성차가 더 강조된다. 그러니까 사회적 맥락 때문에 성차가 강조된다. 굉장히 단순하게 이건 지금 제가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굉장히 단순히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봅시다. 사회생물학. 자, 마지막인가 이게? 아니네, 두 번째네. 사회생물학. 두 번째가 사회생물학이죠. 사회생물학 설명을 하겠네. 근데 진화에서 찾는데 진화 얘기가 나오겠네. 사회생물학은 성차의 생물학적 기초를 찾으려는 시도가 하는데 가장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대중적으로도 많이 알려진 작업이다. 여러분 이거 들어봤을 거예요. 저도 뭐 몇 개 정도 들어봤는데 기억이 지금 안 나긴 하는데 그런 거예요. 뭐 남자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원시 시대 때 뭐 남자는 사냥을 나가고 여자는 집에 있었는데 뭐 어쩌고 뭐 그런 얘기. 예. 그래서 남자들이 지금도 그러는 거래. 이런 얘기요. 예. 이런 건 진짜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예.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성차, 왜 남성과 여성이 이렇게 다른 태도를 보이는가? 다른 행동을 하는가? 왜 그러냐? 바로 진화 때문이라는 겁니다. 뒤에 나와요. 사회생물학에서 말하는 성차는 인간의 여성과 남성을 포함하여 모든 동물의 암컷과 수컷이 보여주는 행동의 생물학적 기초, 그러니까 진화론적 기원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화가 되기 전부터 그런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다. 이런 얘기죠. 사회생물학에서는 먼저 동물에게서 나타나는 여러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간의 진화론적 기원으로 제시하고 그것을 통해 인간 사회의 어떤 질서나 특성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이런 행동을 하고 여자가 이런 행동을 해. 그러면 왜 그러냐? 이거 진화되기 전부터 원시시대 때부터 남자가 이래 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거야. 이건 뭐 어쩔 수 없어. 이건 다 진화론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게 뭐야? 정당화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게 정당화죠.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자연적 사실을 발견하는 맥락에 이미 사회적 사실이 놓여 있다는 점이다. 즉 어떠한 사회적 사실에 기반을 둔 채 자연적 사실을 발견하고 이 자연적 사실이 다시 사회적 사실을 정당화하는 설명 구조를 갖게 되는 식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남자는 왜 공격적인가? 이미 남자가 공격적이라는 사실을 아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남자는 공격적, 여자는 뭐 수비적. 이렇게 받아들여. 그 상태에서 옛날을 쭉 보는 거죠. 그러면 뭘 찾을까요, 이 사람은? 남자가 공격적인 걸 찾겠죠. 그러니까 남자가 수동적이고 뭐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할 텐데 그런 건 이 연구자의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왜? 나는 지금 남자는 왜 공격적인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찾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 말이. 그러니까 뭐 눈엔 뭐만 보인다고 하잖아요. 네? 뭐 눈엔 뭐만 보인다고 애초에 내가 찾으려고 하는 것이 먼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사회적 사실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남자는 공격적이다라는 사회적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야, 이미. 그리고 나서 자연적 사실을 관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 예시가 나와 있어요. 여성이 육아를 담당하는 사회적 사실. 왜 여성은 육아를 담당하는가? 옛날부터 그랬네. 진화론적으로 그랬네, 옛날에도. 이것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성들이 사냥하고 이런 부족도 있는 걸로 알아요. 있거든요. 남성들이 가사를 하고 여성들이 사냥 나가고 이런 부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화론적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 어려울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그 사람은 그런 것만 볼까요? 왜 여자가 사냥하고 막 공격적이고 호전적이고 이런 사실들은 왜 무시할까요? 물론
빈도가 낮아요. 그래서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그랬을 건데 이 글을 쓴 사람의 말은 그런 거예요. 그런 것만 보려고 하니까 여성이 육아를 담당하는 것이 옛날부터 그랬으니까 진화론적으로 그랬다. 그것만 찾으려고 하니까 그것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이 육아를 도맡는 것을 정당화한다. 이런 이야기죠. 이때 사회적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자연적 사실을 발견한 맥락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예시죠. 1980년대까지만 해도 암컷 영장류는 새끼를 키우는 어미이거나 수컷의 성적 공격을 받는 대상으로만 그려졌다. 그러니까 이제 왜 이런 모습만 그려졌을까요? 이런 것만 찾았겠지. 그죠? 이런 것만 찾았을 겁니다. 그러다가 제인 구달, 다이앤 포시, 비루테, 갈디카스 이 사람들이 아마 이제 여성 사회학자들, 사회생물학자일 거예요. 여기 보면 나오죠. 암컷 영장류 연구에 큰 전환점을 가져온 제인 구달, 다이앤 포시, 비루테, 갈디카스라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여성 사회생물학자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왜 이것이 좀 잘못됐다 이 연구가. 그래서 암컷 영장류가 도구를 사용하고 공격성을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지금까지의 다른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지 못했는가? 바로 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말이에요. 남성 영장류학자들이 암컷 영장류를 천편일률적, 이거는 여러분 단어 뜻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천편일률적, 모두 똑같이 라는 뜻입니다. 모두 똑같이 그려내고 영장류 사회구조에서 한 개체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운이 나빠서인가 발견하지 못한 것인가. 왜 못 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미 답이 나와 있죠. 보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다라는 답을 이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 또 써놨는데 암컷은 육아를 담당한다. 수동적이다. 공격을 받는 대상이다. 이건 사회적 사실이에요. 이런 사회적 사실에 기반한 채 자연을 관찰했기 때문에 이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회생물학에서 주의해서 보아야 할 점은 동물의 행동, 그러니까 자연적 사실의 발견으로 제시되는 행동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사회적 사실을 기초로 해석된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게 쉽게 말하면 어떤 색안경을 끼고 해석했냐 이걸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런 맥락에서 바라보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발견이라는 것이 과학적 발견이라고 하지만 100% 객관적일 수는 없죠. 분명히 이제 발견하는 사람의 주관이 반영된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맥락에서 그걸 바라보고 있는지를 판단하면서 봐야 된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어떤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 그 발견이 전제한 사회적 사실은 결국 자연적 사실로 정당화되는 사회적 사실이 되기 때문이다. 같은 얘기예요. 근데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약간 불만인 게 문장이 왜 이래? 그러니까 여기는 괜찮아. 그 뒤에 보면 이제 진짜 이상한 문장이 있는데 여기 그 다음 문장 이제 성내분비학적 측면이거든요. 성호르몬은 20세기 초에 발견된 물질로 성차에 관한 기존의 설명을 화학물질의 측면에서 재구성했다. 이 문장이 나는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네? 특정 호르몬의 유무로 성차를 설명하고자 했다. 이렇게 쓰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쉽죠? 이렇게 말하니까. 특정 호르몬의 유무,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거든요. 남성 호르몬이 있냐 없냐에 따라 성의 차이가 드러난다.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이 있으면 남성적인 성격을 띠고 여성 호르몬이 있으면 여성적인 행동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성 호르몬을 통해서 성차를 설명하고자 했다. 되게 단순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문장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성차에 관한 기존의 설명을 화학물질의 측면에서 재구성했다. 물론 조금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글을 좀 잘 못 읽는 친구들, 4등급, 5등급 이런 친구들은 이거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좋은 문장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런 논문 쓰지 마세요. 아니 논문이라고 해서 꼭 이렇게 말을 어렵게 써야 되나요? 왜 이렇게 쓰는 거야 도대체? 진짜 이 문장을 어렵게 쓰는 게 너무 싫어요.
쉽게 쓸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쓰는가?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해석한 글인가 번역본인가 했는데 그것도 아니야. 우리나라 사람이 썼던데 위에 보니까 누구야? 누구지? 네, 하정옥님이 쓰셨던데. 그러니까 아니 우리나라 사람이 쓴 글인데 왜 이따구로 쓰냐고요. 네. 뭐 아무튼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 성호르몬 연구 초기인 1920년까지는 한 가지 성에는 한 가지 호르몬만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제 남자한테는 남성 호르몬, 여자한테는 여성 호르몬만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름도 그렇게 붙인 거야.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런데 1921년부터 교차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즉 남성의 몸에서 여성 호르몬, 여성의 몸에서 남성 호르몬이 발견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웃긴 게 더 이상 남성 호르몬이 아닌 거죠. 그죠? 여자 몸에 있는 호르몬인데 그게 왜 남성 호르몬이야? 오늘날의 연구에 따르면 남녀의 몸에는 여러 성 호르몬이 존재하며 그 성 호르몬들은 구조가 비슷해서 간단한 화학 반응으로도 서로 전환될 수 있다. 제가 사실 이 부분은 잘 모르기 때문에 호르몬들은 뭐라고 이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뭐 우리 그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테스토스테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뭐냐 그거 그 근육 키우는 거 뭐지?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도 성호르몬인가? 그러네요. 스테로이드도 아마 성호르몬이고 뭐 아무튼 그래서 이런 호르몬들이 이제 교차해서 발견됐고 약간의 이제 구조 변화만으로도 이게 이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뭐 다른 건 잘 모르지만 이 남자들이 나이를 먹으면 여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센치해지고 감성적이게 되고. 근데 사실 이것도 전부 다 이런 성차별적인 발언이긴 해요. 예, 성호르몬 차별적 발언인가? 뭐 아무튼 간에. 그 다음 보시면. 근데 나는 어릴 때부터 저는 어릴 때부터 센치하고 어릴 때부터 감성적인 사람이었어요. 네. 그래서 뭐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닙니다. 어쨌든 전환될 수 있다. 특정 호르몬의 존재 유무로 성차를 설명하기 어려워졌죠. 예. 그래서 호르몬의 조절 특성으로 차이를 규정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참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성의 호르몬 조절 메커니즘이 주기성을 갖는 데 비해 남성은 그렇지 않고 안정적이라는 것이다. 뭐 이제 여성은 그거 있잖아요. 예? 이제 알지? 그 뭐라 그래 그거? 뭐지? 미안해. 나이 먹어가지고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생리잖아, 생리. 생리도 하고 이제 그게 이제 드러나는 게 생리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뭐 배란기도 있고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죠? 그런 주기를 갖는다는 거죠. 근데 남성은 뭐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게 딱히 없으니 항상 변하지 않고 안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르몬이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애들은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성적인 행동을 하고 쉽게 말해서 그리고 항상 변하지 않는 안정적인 호르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들은 남성적인 행동을 한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그래서 드러난다는 거야.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왜 드러나냐면 여성은 주기적인 변화를 갖는 호르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성적인 그런 특성이 드러나는 거고 남성은 변하지 않는 안정적인 호르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성적인 그런 특성이 드러난다.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성의 주기성은 히스테리아와 연관된 것으로 그리고 사회성 결여의 근거로 제시되었다. 여기도 보면 기본적으로 여성을 굉장히 좀 낮잡아 봅니다. 남성은 우월하고 안정적이고 사회성도 있고 이런 존재인데 여자는 히스테리적이고 사회성이 결여되어 있고 뭐 이런 존재로 보고 있죠. 기본적으로. 그러나 남녀 모두 성호르몬을 포함한 대부분의 호르몬은 시간 주기를 갖는다. 자, 이게 이제 반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문제점이라고 써 있는데 저는 문제점보다는 뭐 문제점도 틀린 건 아니지만 반박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성장 호르몬과 생식선 자극 호르몬은 24시간 주기로 잠든 직후 그날의 최고치를 분비한다. 자,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남자도 변한다는 거야. 남자도 주기성이 있다는 거야. 여자만 주기성이 있는 게 아니라 남자도 주기성이 있다. 그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그 주기성과 안정성을 가지고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말할 수 없다. 이런 말인 거죠. 주기성에 관한 해석도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이거 아닙니다. 네, 이거 아니에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여배 활동한 생리학자 기디스는 주기성과 안정성을 정반대로 해석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자가 주기적이고 여자가 안정적이라고. 맞나? 네, 맞아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남자가 주기적이고 여자가 안정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남자는 주기적이기 때문에 활기가 있고 변덕스러워 변화를 한다는 거죠. 근데 여자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수동적이고 게으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와, 이거 진짜 좀 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자, 어떤 조사를 했어. 조사를 했더니 남자가 안정적으로 나왔어. 그러면 그걸 딱 보고, 야, 얘는 되게 안정적이다. 너는 성격도 좋고 둥글둥글 하겠다. 이렇게 말해줘. 근데 나중에 여자가 안정적이라고 나왔어. 결과가. 그랬더니 야, 너는 이렇게 안정적이기만 하니까 맨날 좀 수동적이고 그러잖아. 게으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돼? 지금 그거야. 그 말이야. 그래서 이거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주기성에 관한 해석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남자가 주기적이고 여자가 안정적이었는데, 그때는 주기적인 걸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변덕스러움을 활기나 적성과 관련지어서 주기적인 걸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안정적인 걸 부정적으로 해석했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이제 다시 남자가 안정적이고 여자가 주기적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안정적인 걸 긍정으로 해석하고 주기적인 걸 부정적으로 해석한다.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냐 이거지. 이걸 쓰고 있을까 너네가? 이걸 쓰고 있을까? 써줄게. 자, 여기를 종합하면 그런 얘기야. 여기를 종합하면 남자가 안정적이라고 할 때는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여자가 안정적이라고 할 때는 부정적으로 해석한다. 이게 뭐한 짓이냐는 거죠. 주기적도 마찬가지야. 주기적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해석 자체가 좀 잘못됐다는 거죠. 주기성에 관한 해석을 다시 생각해볼 여지가 여기다가 놔야 되겠다. 이런 말이에요. 주기성에 관한 해석을 다시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라는 말은 이런 말이야. 왜 그러냐는 거지. 해석이 잘못됐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거 좀 알아두세요. 요 부분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느 성의 주기성, 안정성을 강조하는가, 그리고 그 주기성, 안정성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의 문제가 생물학적 사실이 아니라, 그걸 해석하는 쉐끼의 문제라는 거죠. 그죠? 그것은 자연과학 외부의 또 다른 해석 체계를 필요로 하고, 그에 따라 은폐와 강조, 특정 가치가 부여되기도 한다. 그래서 생물학적인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 해석의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성 호르몬을 이용해 성을 이분법적으로 규정하려는 시도는 수많은 문제가 있었으나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남성 호르몬 또는 여성 호르몬이라는 이 명칭은 하나의 성에 하나의 호르몬이라는 전제에서 붙여진 이름인데, 그 이론이 틀렸음이 입증되었음에도 아직까지 그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 그쵸? 이런 게 참 잘 안 바뀌어. 물론 그래도 주된 게 주로 남자한테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고, 요즘 요즘은 잘 안 쓰이긴 하는데 아직도 쓰이긴 쓰여요. 뭐냐면 문학에서 여성적 어조라는 말, 남성적 어조라는 말을 씁니다. 남성적 어조는 의지적이다. 그 다음에 뭔가 좀 이렇게 적극적, 능동적, 저항적 이런 게 나오면 남성적이라고 하고, 복종적이고 그 다음에 소극적이고 뭔가를 기원하고 이런 거 나오면 이제 여성적 어조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좀 이런 성 고정관념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 보시면, 이는 그 이론이 전제하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라는 건 이거예요. 이론이 틀렸음이 입증되었음에도 아직도 명칭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이런 말인 거죠. 그 이론이 전제하고 있는 이분법적 성차라는 신념이 얼마나 강고한지 보여준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성차라는 것을
굉장히 굳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는 이런 특성이, 여자와 남자의 특성이 다르고 분명히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면 어떤 이래야 한다는 것이 정해져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마지막, 우리가 성차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접할 때 주의해서 따져봐야 할 점은 문제 선택이다. 즉 그러한 지식의 생산과 확대, 그리고 대중의 수용이 어떤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편향적인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이라는 게 편향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지지는 않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통념이라는 이름의 편견을 지나치지 않고 인식하고 성찰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 문장을 보면 통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생각, 사람들의 일반적 생각이 통념인데 그 통념이 이미 편견이라고 지금 이 사람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통념이라는 이름의 편견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통념은 편견이다. 지금 요즘 사람들이,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통념, 남자는 이래야 돼 라는 통념, 여자는 이래야 돼 라는 이 통념은 편견이다 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하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지나치지 않고 인식하고 성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생물학적이고 사회적인 복합적 실제에 대한 통찰 또한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끝. 자,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분홍과 파랑 사이 정리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교과서 뒤에 있어요. 정리가 잘 돼 있어가지고 이걸 사용해서 보겠습니다. 남자아이가 파랑을 선호하고 여자아이가 분홍을 선호하는 것은 유전적 특성 때문이다. 아니죠. 한때는 분홍색을 남자아이, 파란색이 여자아이에게 어울리는 색으로 받아들여졌다. 맞죠? 색상 코드는 원래 어린아이들이 성을 구분하게 하려고 그 학습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맞습니다. 오늘날 성을 구분하는 관습에는 옷, 외모, 언어, 색깔, 상징 등 다양한 것이 있다. 맞네요. 그 다음에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를 대하는 사회적 관습. 이제 왼손잡이 여성적인 그런 특징, 오른손잡이는 남성적인 거. 이제 이렇게 비유라 그랬죠, 이거. 유추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회학자 조 파울레티가 조사한 색상 코드에 대한 연구 결과이다. 이를 읽고 알맞은 단어를 골라 연구 결과를 정리해보자. 보시면 20세기 초반만 하더라도 달랐다는 거죠. 남자에게는 분홍, 여자에게는 파랑을 권장하고 아예 눈동자나 머리카락색에 어울리는 색상을 권장했다. 사실 뭐 우리나라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 서양 얘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눈동자나 머리카락색 다 똑같지 않나요? 우리는. 아무튼 그랬는데 20세기 중반에 들어서는 달라졌다. 중성적인 옷이 유행하다가 1980년대, 이게 이제 20세기 후반입니다. 매출을 증진하는 목적에서 성별 차이를 극대화하는 것을 성별에 따라 판매하면 매출이 2배 오르게 되기 때문에 주요한 마케팅 전략으로 떠오르면서, 그러니까 사실 사회적인 문제를 보면 이런 거 되게 많다. 마케팅 때문에 이런 게 좀 강화되고 이런 게 좀 많아요. 예. 이런 거 좀 보면 좀 안타깝긴 한데 아무튼 그랬다는 겁니다. 됐죠? 요런 걸 뭐라 그래요? 이렇게 20세기 초반, 20세기 중반, 20세기 후반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걸 통시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이건 좀 알아두세요. 통시적 관점이라는 단어를 알아두세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설명하는 겁니다. 이거 나올 수 있어요. 선택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남성은 파랑, 여성은 분홍이라는 성에 따른 색상 코드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차에 대한 거시기 이것도 봅시다. 두개고락, 여성의 지적 열등성을 입증하기 위해 가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두뇌의 크기를 이야기했다가 코끼리한테 까이고, 그죠? 그 다음에는 상대적 수치, 그죠? 그거 가지고 했는데 여자가 더 큰데 이렇게 나오면서 결국은 이제 취소가 됐죠. 최근 내 연구 결과에서는 성별에 따라 인지 능력이나 감정적 성향이 다르다는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입증하려고 한다. 그렇죠. 그래서 왜 남자들은 이렇고 남자들은 좀 인지 능력이 뛰어나고 여자들은 감성적인 능력이 뛰어난가?
뭐 그런 것을 이제 입증하려고 합니다. 사회생물학에서는 인간의 행동과 모습을 관찰하고 그러한 모습이 동물에게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합니다. 맞나요? 요거는 틀린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조금 이게 맞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조금 엄밀하게 보면 사회생물학에서는 인간의 행동과 모습을 관찰하고 그러한 모습이 동물에게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한다. 그러니까 그 모습과 그 행동이 그대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인간은 이제 사회적으로 이런 특성이 있는데 이런 특성이 있고 그럼 왜 이런 특성이 드러날까? 그럼 이제 동물을 보면서 비슷한 특성을 찾는 거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모습을 찾는 건 아닙니다. 관찰하고 확인한다? 이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X로 보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땐 이거 문제를 좀 잘못 만든 것 같아요. 네, X라고 보시는 게 맞긴 한데 그 부분이 틀렸다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성내분비학에서는 특정 호르몬의 존재 여부로 성차를 설명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호르몬의 조절 특성, 이거 뭐냐면 주기성과 안정성 그거 있었죠? 네, 주기성과 안정성이라는 조절 특성을 가지고 성차를 설명하고자 했다. 이런 말이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반론들이 나와 있는데 다 안 나와 있네. 자, 두개골학에서는 뭐였죠? 두개골학에서는 그 코끼리 얘기가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뇌신경생리학은 뭐였죠? 뇌신경생리학. 유사성. 그죠? 유사성이 있는데 유사성 무시하고 차이만 드러낸다. 이거네요. 그쵸? 요겁니다. 아, 여기 있구나. 그 다음에 차이의 근거를 진화해서 찾고자 했는데 이게 이제 이거겠죠? 진화해서 찾고자 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빼놓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죠? 일부러. 그러니까 뭘 내가 찾고 싶은지를 미리 정해놓고 찾기 때문에 좀 그게 오히려 편견을 더 강화하는 그런 기능으로만 사용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차의 근거를 성호르몬에서 찾고자 하는데 주기성 이거 해석 문제 있죠. 그죠? 성호르몬이 안정성이냐 주기성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는데 그걸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어떨 때는 주기성을 긍정으로 해석하고 어떨 때는 주기성을 부정으로 해석하니까 이건 해석 자체가 너무 주관적이고 편향적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됐죠?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정리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여러 번 읽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반론 내용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탁탁탁탁 아셔야 됩니다. 두개골학 그러면 두개골학에서 뭐라고 주장을 했고 그에 대한 반론은 뭐고 뇌신경생리학 그럼 뇌신경생리학에서 주장한 건 뭔데 그에 대한 반론은 뭐고 사회생물학 사회생물학에서 누가 뭐라고 말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반론은 뭐라고 했고 이거를 여러분이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외운다는 게 그냥 읽어보면 알 수 있다가 아니에요. 읽지 않아도 본문이 없어도 알아야 돼요. 그게 외우는 겁니다. 아시겠죠? 계속 말씀드립니다. 독서는 시간 싸움이다. 독서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문의 내용을 외우고 계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분홍과 파랑도 마찬가지고 성차도 마찬가지예요. 내용을 암기하시기 바랍니다.